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다오와 법적 지위에 대한 발표를 맡은 불파스 12기 함지현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이번 12기에서 좀 뭐 거버너와 이제 그 밸리데이터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좀 그 컨디션도 좀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네,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그동안 좀 브런치에 써왔던 글을 조금 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지난날에 이제 일본에서 웹3 백서가 나왔는데 그 웹3 백서에서 다오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훑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각국의 다오 규제 현황은 어떤지 보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그 규제 얘기를 하면은 이 우키다오 사태를 좀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키다오 사태의 교훈이 뭐가 있었는지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토큰의 법적 책임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의 웹3 백서를 좀 훑어볼 건데요. 그 오른쪽 이미지가 일본 자민당 디지털 사회추진본부에서 2023년 4월 13일 발간한 웹3 백서입니다. 네, 이 웹3 백서는 이제 일본 이제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치면 어쨌든 여당에서 뭔가 이제 디지털 전략을 이제 그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조금 되게 힘이 센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 아예 정부가 그 웹3 백서를 발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다오를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다오에 대한 아직 뭐 법적 논의가 사실상 민간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나선 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꽤나 흥미로운데요. 일단 다오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LLC, 유한 책임 회사형 다오에 대한 특별법 제정. 두 번째, 인베스트먼트 다오에 대한 법 제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웹3를 활용한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네, 우선 그 LLC, 유한 책임회사형 다오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제가 일본어로 이제 백서가 써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할 줄 못해서 좀 구글 번역기를 돌리는 바람에 약간은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보시기엔, 이거 좀 용어가 아닌데?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으로는 이제 최근 지방 일자리 창출, 사회 문제 해결, 커뮤니티 운영 등에 있어서 이제 다오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키야 다오라는 게 조금 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아키야 다오는 일본 전국에 버려진 집을 복원해 예술가들의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예요. 이제 일본의 폐가 총 250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웹3에 이제 온보딩을 하자,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일본 다오 연합, 저펜 다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은근히 다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웹3 백서를 보면 현행법상 다오 구성원의 유한 책임을 보장하고 다오의 설립 운영에 적합한 명문안의 이제 그 법인 조합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판례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아마 비법인 사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법리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유한 책임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이 법령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오에 적용했을 경우 취급이 불명확하다라는 점을 이제 LLC형 다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배경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항은 어떤 걸까요? 네, 권고사항은 이제 다오에 법인격을 부여할 때 이제 기존의 다양한 법인 형태 중 이제 그런 합작회사, 그러니까 유한책임 회사가 이제 다오의 실태와 이제 비교적 친화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LLC 형태의 이제 다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제 회사법상의 합작회사 규율 및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거버넌스 토큰에 관한 규율을 일부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의 약간 이거는 미국 와이오밍주와 테네시주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오를 일종의 이제 유한책임 회사로 보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오에 걸맞게 약간 거버넌스 토큰을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규율을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의 규정은 이제 직원의 상명, 명칭 그리고 주소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오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익명성을 이제 그 보장하는 조직이잖아요.
혹시 다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설명하자면,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오로 활동하다 보면 모두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한책임 회사처럼 모든 직원의 성명이나 명칭, 그다음에 직함을 드러내기에는 그 정관을 기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3 백서에서도 이런 규율을 다오에 맞게 이제 변경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LSC형 다오의 입법화는 그 다오 설립을 어떻게 할지 그 선택지를 늘리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실 미국 와이오밍주나 테네시주는 이제 LLC 형태가 아닌 다오는 그 등록이 안 되는 그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백서에서는 이제 LLC형 이외에 이제 그 다오 설립 활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베스트먼트 다오에 대한 법규 제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여러 인베스트먼트 다오가 있는데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다오들이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특정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인베스트먼트 다오에 대한 적절한 법률 및 세금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면 이제 그 다른 국가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규제 준수 의지가 강한 인베스트먼트 다오가 일본에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오의 경제적 효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포함하자. 이렇게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고 사항은 인베스트먼트 다오의 유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베스트먼트 다오에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의 의사소통 및 투표행 등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이제 행위 및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일본의 웹3 백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CFTC의 우키다오 그 사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CFTC는 좀 이제 그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 모두를 이제 프로토콜 통제권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그 이 회사로 이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위법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웹3를 활용한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오에 대한 어떤 딱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그냥 좀 재밌어서 넣어봤습니다. 사령탑이 될 부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관계 부처에서 웹3를 활용해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콘텐츠 보유자 및 크리에이터에 대한 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해외 웹3 관련 기업과의 매칭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오의 활용이 기대되는 영화 사업에 대해서 영화제작위원회 다오의 활용 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하고 민관이 협력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제 정부가 아예 나서서 뭔가 이제 이 영화 산업에 대해 다오를 이제 적용하자. 영화제작위원회를 그냥 지금처럼 관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오를 만들어서 민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자. 이런 좀 취지가 보여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이 웹3 백서 말고도 그동안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그 다오에 좀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 많았는데요. 일본 디지털청 일본 디지털청 산하 웹3 연구에는 2022년 11월 직접 다오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다오의 법인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2023년 2월 NFT 및 다오를 활용해 이제 이런 웹3를 활용해 쿨 재팬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다오를 활용해 동일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런 디지털 확산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느립니다. 심지어 이제 현금조차도 이제 이 현금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도 익숙하지 않은데 저도 이제 다른 다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데 이 다오 실험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더니 다른 분이 오히려 일본이라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은 아직 디지털화가 덜 되어 있지만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시를 하면 그거를 되게 고분고분 잘 따라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민간 차원에서 이 다오를 확산했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도 익숙하지 않고 당연히 이 지갑이 뭐야 이러면서 또 흐지부지 됐겠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걸 따라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이렇게 다오를 촉진하고 다오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거를 더 잘 따라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오나 이제 웹3 전략은 그동안 이제 디지털화에 이제 좀 뒤처졌던 일본이 그 디지털화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각국의 다오 규제 현황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게 그 다오 규제를 처음 만든 게 미국 와이오밍주인 줄 알았는데 그, 그, 그 올해 초에 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다오에 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 WEF의 다오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뭐 몰타 사례를 흥미롭게 다뤘더라고요. 몰타는 2018년 세계에서 최초로 다오를 어떤 법인격으로 식별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여기서는 기술협정 테크놀로지 어레인지먼트라는 명칭의 새로운 법적 실체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거를 LLC형으로 볼지 뭐 이거를 뭐 합자 회사로 볼지 뭐 무한 책임 회사로 볼지 이렇게 법인으로만 보는데 아예 여기서는 새로운 이제 법적 실체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뭐 이 기술 협정이 되기 위해서 뭐 이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몰타 디지털 혁신 법안 MDIA는 유럽연합의 금융상품 투자 지침을 바탕으로 다오의 라이선스를 줄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몰타가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인 만큼 몰타법에 따르는 다오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네, 사실은 몰타가 그렇게 이제 법안을 만들었다고는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WEF 보고서도 그냥 몰타에서 이런 법안이 있었다 정도로만 끝나지 그 후속 내용은 다루지 않아서 어쨌든 그냥 몰타가 그냥 이런 법안이 있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와이오밍주와 테네시주인데요. 사실상 이제 미국 와이오밍주가 이제 다오 관련된 뭐 최초의 법안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는 2021년 7월, 테네시주는 2022년 4월 다오 관련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와이오밍주와 테네시주 법안이 대체로 좀 유사했어요. 그래서 등기를 마친 다오는 유한 책임 회사 LLC로 간주되며 다오 조직원이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으며 실명 인증을 한 최소 1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음, 그 다오 중에 아메리칸 페드 LLC였나? 라는 다오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좀 대안화폐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상권에 마케팅을 붙여서 뭐 대안화폐, 뭐 대안 스테이블 코인을 뭐 확산시키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실제로 이제 그 얼굴과 이름을 내세 앞세운 그 대표자가 있었고 그 대표자가 지센터랑도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사명에 다오, 라오, 다오, LLC 등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와 이제 테네시주 법안이 약간 다른 거는 이 스마트 계약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 내용이었는데요. 와이오밍주 법안에서는 스마트 계약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와이오밍주는 그냥 사람 조직원뿐 아니라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 사실상 스마트 계약이죠. 그 알고리즘도 같이 그냥 조직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테네시주 법안은 조금 더 나아갔다는 느낌이 받은 게 아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오의 조직 조항이 이제 스마트 계약과 이제 상충할 경우에 뭐 여기서 다오의 조직 조항은 뭐 그냥 내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원래 이제 설계된 이제 스마트 계약과 상충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스마트 계약이 조직 조항에 우선한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테네시주에서는 스마트 계약의 어떤 법적 그런 권한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입니다. 콜로라도주는 법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있다 이 정도인데 그 와이오밍주와 그 테네시주와는 다르게 유한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유한협동조합을 이제 공동소유 기업을 통해 이제 상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비법인 조합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와이오밍주, 테네시주는 좀 유한 책임 회사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합으로 좀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한협동조합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합과 구성원 간의 관계, 조합의 활동 등을 조항이나 내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법인명에 Limited Cooperative Association이나 약자인 LC, L.C.A 등 유한협동조합임을 드러내는 단어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뭐 라오다오, 뭐 LSC 그 표기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이제 법에서 구성원의 거버넌스 권리도 이제 보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셜 제도에 대한 내용은 그냥 약간 되게 짤막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다오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수익을 내는 이제 다오, 인베스트먼트 다오와 이제 비영리 단체, 뭐 우크라이나 다오처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 다오나 유니콘 다오처럼 이제 시민 활동을 하는 다오가 있잖아요. 그럼 비영리 단체를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뭐 다오 운영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우키다오 사태의 교훈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거의 교훈에 앞서 이제 우키다오 사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가 2022년 10월 이제 우키다오의 이제 불법 가상자산 파생 상품 판매 혐의 등으로 이제 25만 달러, 약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우키다오에 이제 부과를 한 뭐 과징금이 엄청 크거나 아니면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CFTC는 마진 트레이딩 제공업체 B0X가 선물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마진 거래를 지원한 점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키다오가 그런 똑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으며 B0X가 오키다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똑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생긴 부분은 바로 이 CFTC가 누구를 그 고소 대상으로 삼았냐. 이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CFTC는 오키나우 커뮤니티에 그 3주 안에, 21일 안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위험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그 출석 요구서를 게재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오 구성원이 아닌데 어떻게 했지? 라고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더 알아보니까 그 포럼에 막 올릴 수 있잖아요. 그 포럼에 올리고 처음에는 이 챗봇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오키다오 그 들어가면 챗봇이 있거든요. 그 챗봇을 통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남들이 보면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건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CFTC가 올린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CFTC는 그렇게 출석 요구서를 이제 게재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 이제 북부지방법원에 온라인에서 소송을 밟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키나오 멤버들이 이제 실제로 누군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소송하는데 이 익명의 사람 거버넌스 그 토큰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그 명단이 뜨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후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CFTC는 우키다오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구성원들 모두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가 다오를 일종의 무한 책임 회사, 이제 한명 회사로 간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심지어 CFTC는 원래 그냥 거버넌스 토큰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다 이 법적 대상으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추적이 어려울 뿐더러 그냥 단순히 이제 오키다오 들어가서 그냥 에어드롭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나 이거 오키다오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토큰을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그것까지 너무 범위가 넓겠다 해서 이제 투표에 참여한 구성원들로만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FTC는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통제권이 이제 개발사에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로 이전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비제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사가 이제 모든 이제 그 온전한 이제 통제권을 갖는데 다오에서는 그 프로토콜에 대한 통제권이 이제 일종의 토큰 형태로 쪼개져서 이제 투표한 참여한 구성원들이 그 통제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그리고 우키나오의 소개 문구 중 좀 일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when regulators ask us to comply, that we have nothing we can easily
easily 것 같은데 we can easily do because we've given it all to the community. 그러니까 만약에 규제 당국이 우리한테 그 규제를 준수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모든 커뮤니티에게 넘겼기 때문이다라는 그 소개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규제 당국이 얘네 그 규제 피하기 위해서 규제 아비트리지 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선택했네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줬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CFTC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탈중앙화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키다오 프로토콜 자체는 연방법을 위반한 미등록 회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 것으로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로드리고 세이라, 이제 패러다임 가상자산 법률 자문을 맡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로드리고가 이 우키다오 사태를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거를 과연 프로토콜을 통제했다고 볼 수 있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 투표가 그냥 거버넌스 뭐 어떤 제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우키다오 캐릭터를 바꿔보자. 그래, 난 좋다. 그거에 투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캐릭터를 이제 바꿨다는 것 자체로 이거의 통제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드리고 세이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CFTC가 그 모두를 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모두를 이제 그 법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냈고요. 사실 이제 CFTC 의장이던 로스틴 베넴도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소권에 대해 되게 지독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지독하다고 평가는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우키다오를 통해 몇몇 개인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시도가 명확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궁금점이 있을 텐데요. 왜 이거를 어쨌든 우키다오가 어쨌든 다오인데 왜 이거를 미국에서 소송을 하느냐? 왜 미국 CFTC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방병 법원에 왜 어떻게 소송을 걸 수가 있냐라고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됐었는데 이 미국 법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 미국 법이 일단은 이게 미국 소재 기업인지 확실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을 단 한 명이라도 미국인을 단 한 명이라도 고객으로 삼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금융 당국이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VPN 통해서 들어가면은 안 걸리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VPN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VPN을 사용한 사람이 미국 주소를 이렇게 VPN 변경해서 한 거가 걸리면은 그것도 무조건 이렇게 그 소송 대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키다오에서도 분명히 이제 미국 소재의 IP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미국 소재 IP를 사용하다 VPN을 통해서 했음에도 걸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토큰의 이제 법적 책임 여부를 좀 따져볼 텐데요. 사실 이 거버넌스 토큰의 이제 법적 책임 여부는 이제 증권성 논란과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증권성 논란을 좀 SEC가 많이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SEC는 그 2017년 이후로 그 다오 거버넌스 토큰을 별로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SEC는 2017년 더 다오의 실질적인 발행인이 있고 구성원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묵시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발행인은 이제 그 더 다오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더리움 백서에 보면은 다오 얘기가 있고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게 그 더 다오였어요. 더 다오는 그 다오 구성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서 이제 거버넌스 제안 투표를 통과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자라는 인베스트먼트 다오였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더다오 해킹 사태 그 무한제기 함수를 통해서 계속 이제 리콜 받고 이제 계속 이제 환불 받고 이런 다오 토큰을 이제 그거 환불 받고 이런 절차를 이제 활용한 그 해킹 때문에 결국에 와해됐습니다. 예, 다행히 그 더다오 사태에서 그 해커가 이제 자금을 빼돌리기까지는 한 그 출금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 출금 대기 시간이 한 14일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그 해커가 그런 장난질을 친 게 이제 그 발견이 돼서 다행히 그 자금이 완전히 인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더 다오가
해킹 사태가 있기 직전까지도 아, 이거 해킹에 취약하다. 이거 무한제기 함수 이거 문제 있어. 분명히 이제 해킹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실제로 해킹이 이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좀 그 해킹 이후에 흐지부지 돼 버렸고 이 더 다오 자체도 실제로 그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투표 참여율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투표가 굉장히 미흡했고 그래서 이 더 다오는 다오의 그 처음 형태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성과는 남기지 못한 곳입니다. 어쨌든 SEC는 이 더 다오의 거버넌스 토큰, 다오 토큰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증권으로 판단했어요. 여기서 뭐 슬락잇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저도 처음에는 더 다오를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다라고 잘못 착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실 이 슬락잇이라는 데가 실제로 이제 개발사더라고요. 이 슬락잇이 이제 약간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활동하는 그런 시민단체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SAC는 이 슬라깃이 실질적으로 발행을 한 증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뭐 증권으로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 1월 말 이제 망고마켓 해킹 사태 때 이제 SAC가 이제 좀 또 의사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의견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기초 자산으로서의 거버넌스 토큰을 증권으로 볼 수 있으나 일결권으로서의 거버넌스 토큰은 네,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구성원들이 의지하는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뭐 기초자산으로서의 뭐 그 거버넌스 토큰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 메이커 다오의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 MKR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MKR을 사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MKR을 활용한 뭐 이제 파생 상품을 돌릴 수도 있고 그거에서의 MKR은 증권을 볼 수 있으나 메이커다오 구성원들이 이제 의결권으로서 이제 그 투표를 할 때 쓰는 MKR은 이 그 메이커다오 내에서 구성원들이 그거를 어떤 삼자를 위해 한다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CFTC는 이제 프로토콜 통제권을 그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프로토콜 통제권을 이제 토큰으로 보유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무한 책임 투자자, GP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그 SEC가 보기에는 거버넌스 토큰이 프로토콜 통제권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지만 CFTC가 보기에는 거버넌스 토큰은 이제 프로토콜 통제권이다. 이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CFTC는 거버넌스 토큰, 원래는 그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건 트래킹도 어렵고 에어드롭을 받은 이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 토큰을 실제로 사용한, 그러니까 통제권을 실행한 사람을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거버넌스 토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맷 레빈이라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이제 다오 토큰, 이제 거버넌스 토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 왜냐면은 거버넌스 토큰은 증권법의 주식처럼 이제 구성원에게 법인의 지분을 나눠주지만 그 보유자에게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닌 무한 책임 투자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 무한의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외에도 이제 거버넌스 토큰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거버넌스 토큰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다오에 대한 개념을 내놨기 때문에 뭔가 거버넌스 토큰도 옹호할 것 같고 왜 보통 이제 다오에 있어서 토큰 이코노미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탈릭 부테린은 이런 거버넌스 토큰 체제가 그 확산이 될 경우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서 거버넌스 토큰을 많이 사들인 사람이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그 다오와 이제 법적 지위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더 꼼꼼히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한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 좀 정리한 자료로만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